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씨의 옥중 폭로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김 씨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와 야당 인사 로비 의혹을 보고받고도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법무부의 발표에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 모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발 요양병원 등에서 감염이 확산하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등교 인원이 전교생의 3분의 2 이내로 완화돼 등교 수업이 확대됩니다. 오늘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만 62세부터 69세는 일주일 뒤인 26일부터 연말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고분양가 신탁 제도로 분양가를 강제로 낮추었지만 완공 이후에는 집값이 모두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뒤 큰 차익을 얻는 로또 청약 우려가 현실화한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가격마저 폭등하는 전세 대란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YTN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2명 가운데 1명가량은 이 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웨스트햄전에서 리그 7호 골을 터뜨린 데 이어서 도움 1개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며 다시 리그 득점 공동 선두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법무부가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조사한 결과 검찰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검찰청은 즉각 반박했는데요.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 모략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가 나온 직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한 당일부터 사흘 동안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이 검사에 대한 향응과 금품 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금품 로비를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보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까지 이뤄졌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혔는데도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 결과와 비위 의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 모략과 다름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보고를 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이미 지시한 상황이었고 검사 비위 의혹도 지난 16일 최초 인지한 이후 즉시 남부지검에 수사를 지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법무부 발표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대검찰청 입장이 나온 만큼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충돌로 이어진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내용이었습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해왔고 이를 지켜보다 검찰개혁 취지에 공감해 폭로를 결심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인데요.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윤학 기자입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 입장문에서 현직 검사를 상대로 한 향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정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거액의 술 접대를 했고 당시 라임 수사팀에 들어갈 검사들이라고 소개받았는데 그중 한 명은 실제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김 전 회장이 겨냥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한 특수라인 검사들이었습니다. 로비 창구였던 정관 변호사가 우병우 사단 실세로 특수통 출신이고 로비 대상 검사들도 특수부 검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삼성 특검 등에서 함께 근무했던 윤석열 사단이라고도 전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검사들이 여권 정치인 표적 진술을 하도록 자신을 회유했다며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폭로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폭로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 이슈를 놓고 다시 정면 충돌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검찰이 검사와 야권 인사 비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감찰조사 발표에는 검찰개혁을 향한 추미애 장관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무부 발표 내용을 반박한 것도 추 장관의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 총장은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검찰은 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판매사인 NH증권이 실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환매 중단 사태 직전에도 주변의 NH증권 측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다며 협상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라임 펀드 사태 등이 불거진 후 지난 4월 NH증권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해 실사를 진행합니다. 펀드 설정액이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판매사가 직접 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건데 이후에도 펀드는 3주간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김재현 대표는 실사 이후 주변의 NH증권이 펀드를 더 팔고 싶어 안달이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에겐 정영채 NH증권 대표에게 약을 쳐놨다고도 말했습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직전인 6월 초 NH증권은 두 번째 실사를 진행했지만 역시 문제점을 찾진 못했습니다. 옵티머스 관계자들은 문서 위조 사실이 들통날까 긴장했다면서도 실사가 대충 진행된다는 느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이사인 윤 변호사는 전화 한두 통만 하면 자료가 허위임을 알았을 텐데도 그냥 넘어갔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수상한 점은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사이의 대화에서도 확인됩니다. 2차 실사 이후인 6월 15일, 김 대표는 NH증권 쪽이 난리가 났다며 윤 변호사에게 곧 문제가 터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내 정영채 대표와 협상을 할 거라면서 NH증권 측이 해결하겠다는 뜻을 보인 만큼 기회가 있을 거라는 말까지 꺼냅니다. 물론 이 같은 내용이 김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NH증권 측은 실사 당시 펀드 명세서와 매출 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지만 서류들이 모두 똑같이 위조돼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수탁사인 하나은행에도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뤄졌는지 문의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영채 대표가 군인공제회 이사장 출신인 옵티머스 고문 김모 씨를 통해 김재현 대표를 소개받은 데다 정영재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둘을 연결해줬다는 진술까지 나온 만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당시 실사에 참여했던 NH증권 실무진들을 상대로 한 소환을 시작으로 관련 의혹을 자세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특검을 진행하되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걸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 제안을 들은 주호영 원내대표, 자신이 왜 의원직을 거냐며 김경협 의원이 무슨 자격이 있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반대로 저의 투자가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투자인 것이 확인될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주호영 원내대표님, 자신 있다면 합시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신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투자를 권력형 비리로 몰아세우며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진행하되 그 결과에 대해 자신과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의원직을 걸자고 다소 도발적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특검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의힘은 공수처 위원부터 추천하라고도 압박했습니다. 이 제안을 들은 주호영 원내대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래요? 김경협이가 그걸 요구할 권한이 뭐 있어?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수사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는 누가 어떻다 그런 흔적이 있고 냄새가 나니. 네, 주호영 원내대표 보신 것처럼 다소 불쾌하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없으면 여러 공공기관이 투자했겠느냐면서 그걸 찾자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당 원내대변인인 배현진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배 의원은 김 의원이 억울함을 토로한다면 특검이 더 필요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직을 무슨 내기수단처럼 활용하자는 야바비식 제안을 한 데 대해 그 인식의 수준이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과 야당 인사에도 로비를 했다는 옥중 폭로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옵티머스 수사 상황과 함께 김 전 회장의 폭로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걸로 보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등장한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수석은 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을 올가매기 위해 음모를 꾸민 것으로 알려진 성명불상 검사비와 변호사 일을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자신의 GPS 기록을 분석한다고 한다며 결백을 증명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기에 환영한다고도 적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현역 의원 2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기소된 선거사법은 모두 1,100여 명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대 총선보다 줄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21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15일 자정 만료됐습니다. 검찰이 선거사범 현황을 집계한 결과 21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 149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2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6명 줄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정순, 이규민 의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의힘에서는 조수진, 이채익 의원 등 11명이 기소돼 가장 많았습니다.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이, 열린민주당에선 최강욱 의원이 기소됐고 무소속에서는 이상직, 김홍걸, 윤상현 의원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흑색, 불법 선전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 경선운동 위반 4명 순이었습니다. 당선인을 포함한 전체 선거사범 수치를 보면 2,874명이 입건돼 1,154명이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36명이 구속됐습니다. 모두 20대 총선보다 낮은 수치로 검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면 접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은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20대 총선에서는 당선인 33명 가운데 7명이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는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발생이 사흘째 두 자릿수 발생을 보였지만 100명대에 육박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은 71명, 해외 유입 20명이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수도권에 집중돼서 서울 18명, 경기 48명, 인천 1명 등 67명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광주 SRC 재활병원의 확진자 상당수가 첫 확진자 발생 이전부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전공의 1명이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접촉자를 포함한 1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 벌초하러 다녀온 뒤 집단 감염된 대전 일가족과 관련해 1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었습니다.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 19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해외 건설 근로자를 위해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5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보면 우려했던 추석과 한글날 연휴에 따른 대규모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콜센터 같은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앞으로 단풍철을 맞아서 행랑객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점도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귀성, 귀경 행렬로 인구 이동이 급증했던 닷새간의 추석 연휴. 연휴 직후 지난 17일까지 2주간 한글날 휴일까지 거쳤지만 우려했던 대규모 코로나19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경기도 광주 SRC 요양병원 누적 확진자는 환자와 보호자를 포함해 50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은 코로나19가 퍼지면 중증 환자가 속출해 더욱 위험합니다. 정부는 금주부터 수도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등에 대해 일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불안 요인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느슨해진 뒤 일주일 동안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안팎을 유지했지만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콜센터와 주점 등 다양한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산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1단계로 내려간 상태에서 운영을 시작한 여러 장소나 시설이나 영업소 같은 데가 얼마나 제대로 방역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다시 재확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곧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이 시작돼 나들이객이 늘어난다는 점도 위험 요인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한 달간 전세버스 소독과 탑승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가을 행락객을 겨냥한 집중 방역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최근 국내 발생 대부분은 수도권과 부산의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집단 감염이 주도했습니다. 한 병실에 대개 대여섯 명, 많게는 10명 이상이 생활하다 보니 지역사회 감염이 생길 때마다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병실 문제와 간병인 한 명이 여러 환자를 돌보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최근 발생한 집단 감염은 대부분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사례입니다. 초기부터 확진자가 많고 빠른 시간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개별 잠복기가 다른 데다 접촉자를 통한 조용한 전파 가능성도 커서 집단별 확진자 수는 더 늘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정신병원 등을 방역 사각지대로 꼽아왔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대응하진 못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특히 병실의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부터 해결되지 못하면 집단 감염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구조적인 것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하나는 한 병실에 많은 환자가 제실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환자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정신병원 등에선 다수의 환자가 한 병실에서 생활합니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한 병실에 병상 14개가 넘는 요양병원도 400곳이 넘습니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도
최대 9인실까지 운영됐습니다. 침상을 벽에 있는 끝까지 이렇게 모서리까지 밀어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생활하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이런 간격들을 조금 더 좁혀서 생활한 것. 현재 의료법에선 신축된 요양병원의 경우 한 병실에 병상을 6개 이상 둘 수가 없는데 기존 시설은 이 기준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에 간병인 1명이 최대 10여 명을 맞는 점도 위험을 키우는 요소라 관련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미 메르스 때도 경험한 문제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손질을 미룰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교회에서는 어제 2달 만에 대면 예배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교회발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예배당 전체 좌석의 30%만 허용됐고 성가대는 마스크를 쓴 채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뒤 맞은 첫 일요일. 예배 시간을 앞둔 교인들이 발열 검사와 출입 명단 작성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8월 19일 이후 2달 만에 대면 예배가 재개된 겁니다. 대신 교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예배실 좌석의 30%만 참석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고 여전히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 2층에는 교인들이 주일 예배가 끝난 뒤 모일 수 있는 소모임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모든 소모임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만에 교인들과 만난 교회 측은 행여나 감염이 발생할까 방역의 고삐를 다시 한번 조였습니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개인 위생이라든지 방역과도 소독하는 거 철저하게 우리가 잘해서 그간 마스크를 벗고 찬송하면서 교회 내 집단 감염이 퍼졌었던 만큼 성가대원들도 모두 마스크를 쓴 채 거리두기를 하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 음식은 절대 금지하며 그리고 악수보다는 서로들 크로스하면서 그렇게 인사하는 것 그걸 철칙으로 하고 등록교인 56만 명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선 예배당 1,200석 가운데 6분의 1만 신도들이 앉도록 했습니다. 그간 예배당에 나올 수 없었던 교인들은 이제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반색했습니다. 비대면으로 봤을 때는 뭔지 안타깝고 좀 갑갑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너무 반갑고 만나고 싶었던 교우들을 만나서 정말 좋았습니다. 반면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여전히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아직 높은 만큼 정부는 방역 수칙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집합금지 조치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도 3분의 2로 늘어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사실상 매일 학교에 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등교 수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지면서 학생의 3분의 1만 등교하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가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는 3분의 2 수업 인원 제한이 유지됩니다. 또 비수도권의 경우 각 교육청과 학교 판단에 따라 등교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매일 2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는 수도권의 경우 등교 인원 제한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다만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학교에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저학년은 입학 초기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데다 돌봄 필요성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원만한 학교 적응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또한 중학교 1학년의 기본학력 형성과 자율적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해서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감염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 초등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교생이 진단 검사를 받는 등 생활 속 지역 감염 위험은 여전합니다.
신고된 사례를 보면 특별히 학교 관련된 위반 신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개인 방역 수칙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렵게 등굣길에 나서게 될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수업을 듣고 뛰어놀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학교는 물론 학부모들도 방역지침 준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전 세계 감염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에 이어서 독감까지 유행하면서 전 세계가 보건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14억 명에 가까운 인구 대국 인도의 한 거리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연일 6만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며 누적 확진자가 750만여 명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6만 명씩 확산세가 계속되지만 시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은 이미 풀어진 상태입니다. जो मार्च अप्रैल में सिचुएशन था लोगों के दिलो दिमाग में एक डर सा बैठा था कोरोना का वो अभी नहीं है और आज लोग अपने काम की वजह से और जो लोगों के पास पैसा नहीं है.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에서도 연일 신규 확진자 최대치를 나타내며 프랑스 등은 야간 통행 금지 같은 2차 봉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We can't even go anywhere to eat now. We have to wait for our friends, and if they come too late, by 9 o'clock, everything is closed. Everything is closed. Usually there should be more people, and there's nobody here. 미국에서도 1일 신규 확진자가 6만 9천여 명이 넘으면서 7월 중순 최대치 7만 7천 명에 근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방역 강화를 강조하지만 다음 달 대선에 모든 신경이 쏠리면서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But we are certainly attuned anytime we see a peak or a spike in cases in respective states, and our goal is to put that out as quickly as possible.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연일 40만여 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올겨울에 코로나19와 계절성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유럽에서는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마다 야간 통행과 술집 영업을 금지하면서 다시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강화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거세지는 등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규준 기자입니다. 파리를 비롯한 9개 도시에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첫날. 평소 같으면 인파로 붐볐을 샹젤리제 거리 등 도심 번화가에 적막감이 감돕니다. Je pense que c'est une mesure drastique mais qui était nécessaire et je pense qu'on est nombreux à le penser. J'ai beaucoup d'amis qui pensent comme moi. 파리 시내 식당들도 저녁 9시 전에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이탈리아도 밤 10시 이후 통행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최소 4주간 술집과 식당에 영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15인 이상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Nous devons freiner maintenant la propagation du virus. Ceci est dans l'intérêt de notre santé, mais également dans celui de notre économie. Chaque jour compte. 유럽 정부마다 방역의 고삐를 다시 죄자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체코와 스위스 등에서 수백 명이 모여 정부의 제한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파리 등 대도시에서도 통금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산발적으로 열리는 등 저항이 속출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오늘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만 62세에서 69세는 일주일 뒤인 26일부터 연말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무료 접종 대상은 만 62세 이상 1,058만 명. 백신 접종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고 1951년부터 1958년 출생자인 만 62세에서 69세는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애초 지난 13일 만 75세 이상부터 순차적으로 독감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백신 유통 과정에서 일부가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연됐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 가능성과 접종 후 항체 생성 등 기간을 고려해 대상자들은 올해 안에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접종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종하러 갈 땐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어서 예약한 뒤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6주) 된 아이를 입양 보내겠다며 한 산모가 중고거래 앱에 판매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확인 결과 육아가 힘들어서 홧김에 글을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산모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지원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36주 된 영아를 입양 보내겠다며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글입니다. 20만 원이란 가격까지 적혀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이 글을 쓴 산모를 확인하고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에서 산모는 입양 절차를 상담받다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 입양을 시킬 수 없는 것 등에 화가 나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산모는 판매글을 올렸지만 잘못된 행동인 걸 깨닫고 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양 이유 등 추가 조사할 내용이 많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방문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 경찰은 산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산후조리원 퇴소 이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산모는 조리원을 나오는 대로 미혼모 시설에 입소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조사와는 별개로 관계 기관과 함께 산모와 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30대 택배 노동자가 또 과로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올해 36살, 한창 젊은 나이인 이 노동자가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너무 힘들다는 절절한 호소가 남겨 있었습니다. 문지연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지난 10일, 그러니까 한글날 연휴 직후 한진택배 소속 택배기사로 일하던 36살 김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택배연대 노조는 이 젊은 청년의 죽음은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그 근거로 숨지기 전인 지난 8일 김 씨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집에 가면 새벽 5시, 한숨도 못 자고 나와서 또 물건 정리해야 해요라는 하소연. 오늘 280개 들고 다 하지도 못하고 가고 있다면서 저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대책위 측의 과로사 주장에 대해서 한진택배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이 고인이 심장혈관 장애와 관련된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 숨진 김 씨의 노동 강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대책위는 오늘 오전 11시 반 서울 소공동 한진택배 앞에서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 씨의 과로사에 대한 사과와 함께 회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인데요. 한진택배뿐 아니라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 문지연이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꺼내든 여러 카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분양가 심사 제도입니다. 엄격한 심사로 분양가를 강제로 낮추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완공 이후에는 집값이 모두 2배 가까이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천여 세대 규모 아파트의 견본주택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대단지인데다 입지가 좋다는 평가까지 받아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7년 당시 고분양가 심사 후 3.3제곱미터에 2,346만 원으로 분양됐지만 지난 2월엔 4,725만 원으로 2배가량 뛰었습니다. 분양가가 주변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하는 고분양가 심사. 높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끌어올린다는 지적에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이 집값을 낮추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한 단지 가운데 완공된 8개 단지 시세를 조사해봤더니 모두 분양가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서울 보라매의 A아파트는 2017년 5월 당시 평당 분양가가 1,946만 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4,171만 원으로 2.1배나 상승했습니다. 가장 적게 상승한 B아파트도 평당 3,798만 원에서 6,007만 원으로 1.6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을 낮추기는커녕 청약 당첨이 2배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로또와 다름없어진다는 우려만 현실화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를 더 옥죄는 정책이 이어져 청약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7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서울 25개 구 중 18개 구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로또 분양이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제로 분양가를 낮춰 서민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지만 분양가 낮추기로 집값을 잡겠다는 시도가 적절한 것인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국민 2명 가운데 1명 가까이는 이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7월 말 개정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하지만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도 치솟으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부처 수장들도 나란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 부처 간에 면밀히 점검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노력을 해왔었는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점이 많으신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전세난이 깊어지면서 국민 2명 가운데 1명 가까이는 정부가 개정한 임대차 보호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YTN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8.1%로 법의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영남권에서는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호남권에선 재개정 의견과 현행 유지 의견이 엇비슷했고 충청권에선 현행 유지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하고 재개정 응답 비율이 우세했는데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임대차 보호법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임대차 보호법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현행 유지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재개정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와 중도 성향 응답자 모두 재개정 의견에 공감한 경우가 많았지만 진보 성향은 현행 유지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과 유선, 자동 응답 등을 통해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과거 대형마트는 새롭게 문만 열어도 손님이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유통업계 공룡이라고 불리며 국내 유통시장을 장악했던 대형마트가 하나 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YTN은 이딴 폐점으로 이젠 생존 전략을 찾고 있는 대형마트의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첫 번째로 대형마트가 몸집 불리기에서 몸집 줄이기로 전략을 바꾼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보도에 개훈이 기자입니다. 모든 폐점 매각 계획을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1조 투자 이행하라! 1조 투자 이행하라! 수행! 지난달 21일 마트 직원들이 폐점 매각 중단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유통업계 2위 홈플러스는 4개 지점이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롯데마트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올해 벌써 8곳이 폐점했고 7곳도 폐점 기로에 섰습니다. 한국유통학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대형마트 20여 곳이 문을 닫았고 이로 인해 3만 2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포 한 곳이 문을 닫았을 때 해당 점포와 협력업체 직원 등 900여 명, 주변 상권 400여 명까지 모두 1,300여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하락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3사 매출액은 영업 규제가 도입된 2012년 34조 원에서 지난해 32조 원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온라인 업종과 편의점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소비의 무게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더 이상 유통 공룡이란 별명도 무색해진 상황.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쟁 구도에서 온라인 시장을 잡지를 전혀 못했고, 그래서 인구 통계적인 이유와 그다음에 온라인 이커머스의 성장으로 이제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다 골목 상권 보호 취지로 잇따라 나온 규제도 한몫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2개 가운데 6개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입니다. 규제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식자재마트라든가 아니면 편의점, 온라인의 매출액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혜택이 지금 온라인으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의 규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코로나로 불황이 장기화하는 등 대형마트를 둘러싼 영업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몸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개운입니다. 네, 업계 1위인 멀티플렉스 극장 CGV가 2년 6개월 만에 다시 영화 관람료를 인상합니다. CGV는 오는 26일부터 좌석 차등제를 없애고 일반 2D 영화 관람료를 평일 오후 1시 이후 12,000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13,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프라임석을 기준으로 1,000원, 스탠다드석을 기준으로 2,000원씩 오르는 셈인데 CGV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영화업계의 어려움이 장기화하면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안보실장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달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네, 한미 양국이 북미 간 대화 재개의 필요에 공감하고 미국 측이 구체적인 시기까지 거론한 만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미에 이어 다음 달에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서 실장이 한미 간 소통 일환으로 방한을 요청한 데 대해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11월 중 방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시기는 미국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강력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와 신뢰를 재확인했다는데 서 실장의 방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북미 간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을 전후해 북한과 비핵화 협상 기회가 있다고 말한 만큼 한미가 얼마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뒀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제반 구상 전반을 협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시간표가 오갔는지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북한 문제를 떼고 한미 문제를 생각할 수는 없다고 말해 상당한 논의가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한 차례 연기됐지만 한미 간 대면 외교는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대선 결과에 흔들리지 않을 탄탄한 동맹 토대부터 구축해 두어야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정부 의지로 읽힙니다. 미 대선 이후에도 한미가 비핵화 협상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한 2인 삼각의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방안을 기다리는 청와대의 물밑 작업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가 일본 총리의 측근 인사와 비공개로 만나서 한일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간 인식차가 엄연한 가운데 다양한 경로의 소통으로 관계 개선에 실마리가 잡힐지 주목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계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스가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가와무라 다케오 이란 의원연맹 간사장과 만나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대표는 대표적인 지일파 정치인으로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 간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자, 서로 지혜를 짜내자 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お互いに守るべき原則はあると思うけど、その中で解決策に向けて努力しようという話をいたしました。 스가 총리 취임 이후 한일 관계에서 진전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이달 초부터 양국을 오가는 한일 기업인들에게 격리 조치를 면제하기로 한 게 대표적입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 계승을 내세워왔지만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관계 개선에 동력이 마련될지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日韓両国はお互いにとって極めて重要な隣国であり、北朝鮮問題をはじめ日韓、日米韓、この連携は重要であると思っています。 하지만 갈등의 근본 원인인 역사인식은 아베 정권의 판박입니다. 베를린 소녀상 철거에 외무상이 직접 나서는 등 역사 문제에 공세적으로 임하는가 하면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 그대로입니다. 스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곡물 복납에서 나타나듯 우익 역사관도 똑같습니다. 악화한 한일 관계로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의 소통을 통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 10.2도로 공기가 제법 쌀쌀한데요. 낮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기온이 22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3도가량 높아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출근길에는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무척 짧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강원 산간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영하권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관령이 영하 0.9도까지 떨어졌고요. 이들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은 파주 5.6도, 대전 7.2도 등 10도를 밑돌며 쌀쌀합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22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 수도권과 영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금요일에는 날이 부쩍 차가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의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오후부터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씨의 옥중 폭로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김 씨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와 야당 인사 로비 의혹을 보고받고도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법무부의 발표에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등교 인원이 전교생의 3분의 2 이내로 완화돼 등교 수업이 확대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은 사실상 매일 학교에 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가격마저 폭등하는 전세 대란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YTN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2명 가운데 1명가량은 이 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웨스트햄전에서 리그 7호 골을 터뜨린 데 이어서 도움 1개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며 다시 리그 득점 공동 선두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해 옥중 입장문을 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도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고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윤 총장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여권 인사뿐 아니라 야권 정치인의 로비 의혹도 지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 비위 의혹도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했고 바로 당일과 이튿날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남부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와 관련해 정치권의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를 보고받고도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오늘 각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검사들과 야당 정치인들에게도 로비를 했는데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만 하고 있다는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 윤석열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 비위를 보고받고도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감찰 지적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공수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감이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과 연루된 검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검찰 스스로 진상을 밝힐 수 있겠느냐며 공수처가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의 감찰을 통해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금융 사기 사건과 별개의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 출범이 시급합니다. 국민의힘은 김봉현 전 회장 말 한마디에 여당이 판을 뒤집으려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의 엄한 두 차례의 지시보다 피의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전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못 믿겠다면 특검으로 진실을 가리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섭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늑장 수사 여부와 김봉현 전 회장 옥중 폭로의 신뢰성,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지적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검찰은 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판매사인 NH증권이 실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는 환매 중단 사태 직전에도 주변에 NH증권 측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다며 협상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라임 펀드 사태 등이 불거진 후 지난 4월 NH증권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해 실사를 진행합니다. 펀드 설정액이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판매사가 직접 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건데 이후에도 펀드는 3주간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김재현 대표는 실사 이후 주변에 NH증권이 펀드를 더 팔고 싶어 안달이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에겐 정영채 NH증권 대표에게 약을 쳐놨다고도 말했습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직전인 6월 초, NH증권은 두 번째 실사를 진행했지만 역시 문제점을 찾진 못했습니다. 옵티머스 관계자들은 문서 위조 사실이 들통날까 긴장했다면서도 실사가 대충 진행된다는 느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이사인 윤 변호사는 전화 한두 통만 하면 자료가 허위임을 알았을 텐데도 그냥 넘어갔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수상한 점은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사이의 대화에서도 확인됩니다. 2차 실사 이후인 6월 15일, 김 대표는 NH증권 쪽이 난리가 났다며 윤 변호사에게 곧 문제가 터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내 정영채 대표와 협상을 할 거라면서 NH증권 측이 해결하겠다는 뜻을 보인 만큼 기회가 있을 거라는 말까지 꺼냅니다.
물론 이 같은 내용이 김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NH증권 측은 실사 당시 펀드 명세서와 매출 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지만 서류들이 모두 똑같이 위조돼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수탁사인 하나은행에도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뤄졌는지 문의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영채 대표가 군인공제회 이사장 출신인 옵티머스 고문 김모 씨를 통해 김재현 대표를 소개받은 데다 정영재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둘을 연결해줬다는 진술까지 나온 만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당시 실사에 참여했던 NH증권 실무진들을 상대로 한 소환을 시작으로 관련 의혹을 자세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특검을 진행하되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걸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 제안을 들은 주호영 원내대표, 자신이 왜 의원직을 거냐며 김경협 의원이 무슨 자격이 있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먼저 김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반대로 저의 투자가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투자인 것이 확인될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직 사퇴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주호영 원내대표님, 자신 있다면 합시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신과 진영행정안전부 장관의 투자를 권력형 비리로 몰아세우며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진행하되 그 결과에 대해 자신과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의원직을 걸자고 다소 도발적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특검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의힘은 공수처 위원부터 추천하라고도 압박했습니다. 이 제안을 들은 주호영 원내대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아니 우리가 왜 걸어? 김경협이가 그걸 요구할 권한이 뭐 있어?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수사하라는 거야. 제대로. 우리는 누가 어떻다 그런 흔적이 있고 냄새가 나니. 네, 주호영 원내대표 보신 것처럼 다소 불쾌하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없으면 여러 공공기관이 투자했겠느냐면서 그걸 찾자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 원내대변인인 배현진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배 의원은 김 의원이 억울함을 토로한다면 특검이 더 필요할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직을 무슨 내기수단처럼 활용하자는 야바비식 제안을 한 데 대해 그 인식의 수준이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감사원이 이르면 오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 최종 보고서를 의결합니다. 감사원은 지난주 5차례 감사위원회 회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오늘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고 여기서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내일쯤 결과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큰 제동이 걸릴 수도 있어서 정치적으로 파장도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 넘게 떨어지고 열린민주당은 2%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10월 2주차 주간 집계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3.4%포인트 떨어진 32.2%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지율은 0.7%포인트 상승한 29.6%로 집계돼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2주 만에 다시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국민의당은 5.9%로 한 주 전보다 소폭 하락했고 열린민주당은 2.6%포인트 상승하면서 창당 이래 역대 최고 지지율인 8.9%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는 긍정은 1% 오른 45.8%, 부정은 1.8%포인트 떨어진 50%로 긍정과 부정평가 차이가 4주 연속 오차 범위 밖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발생이 사흘째 두 자릿수를 보였지만 100명대에 육박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은 71명, 해외 유입 20명이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수도권에 집중돼서 서울 18명, 경기 48명, 인천 1명 등 67명이 나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보면 우려했던 추석과 한글날 연휴에 따른 대규모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콜센터 같은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앞으로 단풍철을 맞아 행랑객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점도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귀성, 귀경 행렬로 인구 이동이 급증했던 닷새간의 추석 연휴. 연휴 직후 지난 17일까지 2주간 한글날 휴일까지 거쳤지만 우려했던 대규모 코로나19 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경기도 광주 SRC 요양병원 누적 확진자는 환자와 보호자를 포함해 50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은 코로나19가 퍼지면 중증 환자가 속출해 더욱 위험합니다. 정부는 금주부터 수도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등에 대해 일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불안 요인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느슨해진 뒤 일주일 동안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안팎을 유지했지만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콜센터와 주점 등 다양한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산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1단계로 내려간 상태에서 운영을 시작한 여러 장소나 시설이나 영업소 같은 데가 얼마나 제대로 방역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다시 재확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곧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이 시작돼 나들이객이 늘어난다는 점도 위험 요인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한 달간 전세버스 소독과 탑승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가을 행락객을 겨냥한 집중 방역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이 3분의 2로 늘어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사실상 매일 학교에 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의 등교 수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낮아지면서 학생의 3분의 1만 등교하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가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는 3분의 2 수업 인원 제한이 유지됩니다. 또 비수도권의 경우 각 교육청과 학교 판단에 따라 등교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매일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는 수도권의 경우 등교 인원 제한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다만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학교에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저학년은 입학 초기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데다 돌봄 필요성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원만한 학교 적응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또한 중학교 1학년의 기본학력 형성과 자율적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해서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감염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 초등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교생이 진단 검사를 받는 등 생활 속 지역 감염 위험은 여전합니다. 신고된 사례를 보면 특별히 학교 관련된 위반 신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개인 방역 수칙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렵게 등교길에 나서게 될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수업을 듣고 뛰어놀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학교는 물론 학부모들도 방역지침 준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오늘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고 1951년에서 1958년 출생자인 만 62세에서 69세는 한 주 뒤인 26일부터 연말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소비 할인권 배포를 문화 분야 위주로 오는 22일 목요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박물관의 경우 온라인으로 예매하면 1인 5매까지 최대 3,000원까지 40%를 할인해 줍니다. 공연도 같은 날부터 온라인 예매처 8곳을 통해 예매하면 1인당 8,000원이 할인되며 예매한 티켓은 오는 24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 1인 4매로 한정됩니다. 영화는 오는 28일부터 할인 혜택이 적용되고 각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예매하면 1인당 6,000원씩 할인됩니다. 1인 2매까지 예매 가능한데 오는 30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체육시설은 카드사별 당첨자가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8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3만 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산하 공공기관들이 올해 수십억 원을 들여 임직원용 마스크 수백만 장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산하 52개 공공기관이 올해 들어 8월까지 마스크 550만 장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기관의 임직원은 9만 6천여 명으로 1인당 평균 57장씩 확보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마스크 구매에는 모두 74억 8천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으며 기관별로는 한국가스공사가 12억 2천만 원, 강원랜드 10억 원, 중소기업 유통센터도 6억 8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마다 야간 통행과 술집 영업을 금지하면서 다시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강화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거세지는 등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파리를 비롯한 9개 도시에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첫날. 평소 같으면 인파로 붐볐을 샹젤리제 거리 등 도심 번화가에 적막감이 감돕니다. Je pense que c'est une mesure drastique mais qui était nécessaire et je pense qu'on est nombreux à le penser. J'ai beaucoup d'amis qui pensent comme moi. 파리 시내 식당들도 저녁 9시 전에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이탈리아도 밤 10시 이후 통행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최소 4주간 술집과 식당에 영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15인 이상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Nous devons freiner maintenant la propagation du virus. Ceci est dans l'intérêt de notre santé, mais également dans celui de notre économie. Chaque jour compte. 유럽 정부마다 방역의 고삐를 다시 죄자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체코와 스위스 등에서 수백 명이 모여 정부의 제한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파리 등 대도시에서도 통금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산발적으로 열리는 등 저항이 속출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정부가 최근 개정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국민 2명 가운데 1명 가까이는 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임대차 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8.1%로 나타나 법의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자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영남권에서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반면 충청권에선 현행 유지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하고 재개정 응답 비율이 우세했는데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임대차 보호법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과 유선 등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처방받은 이들은 누구일까요? 처벌받은 사람은 없고 계속 수사 중인 가운데 분명한 건
건강보험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의료용 마약류인 알프라졸람, 즉 정신안정제 168정을 처방받았습니다. 1년 동안 의원을 옮겨다니며 타는 의료용 마약은 모두 3,100여 정. 그런데 알고 보니 A씨는 이미 재작년에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공포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현실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기 위해 사망자 신원을 몰래 갖다 쓴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명의가 도용된 사망자는 모두 49명. 이들 이름으로 154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 6천여 정이 무방비로 새나갔습니다. 오남용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약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허점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진료환자 조회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사망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도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을 뿐더러 본인 확인을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자와 똑같이 무자격자로만 표시돼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인 겁니다. 시스템에 사망자 코드를 부여해 불법 명의 도용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처방된 마약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계기관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엄연한 불법 투약이지만 최근 2년 동안 처벌받은 사람은 0명. 누가 얼마나 약을 타간 건지 오리무중인 채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의료용 마약 불법 투약은 오랜 기간 지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관리해야 할 건보공단과 식약처가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징수 시효가 만료돼 받아낼 수 없는 지방세가 지난 10년 동안 7,800억 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세금 미납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행정력의 낭비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세금을 6억 원이나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 쇠파이프로 대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돼 있고 지하엔 외제차 여러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당신도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들이야. 사람이 먼저지 세금이 먼저냐. 이렇게 가택수색으로라도 체납자 재산이 확인되면 납세 고지나 압류 등을 통해 지방세 징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지방세는 5년이 지나면 체납액 5천만 원 이하는 징수권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효 만료로 받아낼 수 없게 된 지방세는 전국에 1,000만 원 이상인 사례만 23,900건, 액수로는 7,800억 원에 달합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순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세금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 소송을 제기해 징수시효를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용인세무서가 소멸시효가 임박한 지방세 223억여 원에 대해 소송을 내 승소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이겨서 시효가 늘어나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사실상 소송을 포기하는 지자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체납자 재산이 있다는 증거를 뚜렷하게 확인하지 않는 이상 징수가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행정력비가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걸 또 해서 받아낸다는 보상도 없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지자체가 지방세 환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른바 새꾸라지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체납자들에겐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성실 납세에겐 허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지방세 징수가 부실한 지자체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줄이는 등 강화한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측근인 가와무라 다케오 이란 의원연맹 간사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가와무라 간사장과 40분가량 면담을 마친 뒤 한일 현안에 대해 당국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서로 지혜를 짜내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7일 스가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이에 가와무라 간사장이 한국과 중국의 비판을 알고 있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부터 이어온 관례라고 설명하며 양국의 비판은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안보실장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달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방미에서 한미 양국 간 소통의 일환으로 방안을 요청한 데 대해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11월 중 방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서 실장은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북미 간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희생자의 형인 이래진 씨가 동생의 실족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국민의힘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서 동생이 고속단정 팀장이었다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실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씨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부가 실종자를 구출하지 않고 그 시간에 월북 증거를 찾는 데 집중했다며 정부 책임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최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인해 숨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택배연대노조는 한진택배 소속 택배기사로 일하던 36살 김모 씨가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과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김 씨가 숨지기 전인 지난 8일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새벽까지 일하면서 한숨도 못 자고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는 등 과로를 호소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진택배 측은 국과수 부검 결과 고인이 심장혈관 장애와 관련된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노동 강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에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 교도소 출소 전 성충동 약물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사건의 경우 판결과 동시에 성충동 약물 치료를 명령할 수 있지만 판결 선고에 이 명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성범죄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금정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한때 열차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코레일은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정역과 군포역 사이에서 철로에 서 있던 40대 남성이 달리던 구로행 열차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수습은 밤 10시쯤 완료됐지만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300여 명이 1시간 반 동안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관련 행정소송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녹지 측과 제주도가 재판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며 팽팽히 맞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라는 조건을 달아 녹지국제병원 영업 허가를 내줬습니다.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진료 대상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녹지병원 측은 이에 반발하며 법정 개원 시기인 석 달 동안 문을 열지 않아 병원 허가까지 취소했습니다. 결국 녹지병원 측은 지난해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과 병원 허가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세 차례 변론 동안 각자의 입장을 호소하는 프레젠테이션까지 펼치며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재판 핵심 쟁점은 과연 영리병원 개설에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 있느냐는 겁니다. 녹지 측은 영리병원 개설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재량권이 의료법에 따르면 제주도지사에게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영리병원 개설은 의료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따르기 때문에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병원 허가 취소에 대해서도 녹지 측은 개원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 취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를 했고 법정 기간 내에 개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도 재판부에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도민 뜻을 전달하겠다며 서명운동 등을 펼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공의료가 더욱더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영리병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의견을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 재판이 국내 영리병원 허가와 개설 관련 첫 재판인 만큼 제주도와 녹지 측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대통령 별장이었던 청남대에는 전직 대통령들의 동상이 설치돼 있습니다. 네, 이들 동상 가운데 전두환, 노태우 씨 동상 철거 여부를 놓고 시민 토론회가 열렸지만 찬반으로 나뉘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동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 노태우 씨 등 동상 철거 여부를 놓고 충북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충북도가 동상 철거를 결정한 지 5달이 넘었지만 실행하지 못하자 공개 토론회를 연 것입니다. 먼저 철거 찬성 측은 학살 반란의 역사를 미화하는 두 전직 대통령의 흔적을 청남대에서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태우, 전두환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죄인입니다. 학살 반란 독재자를 미화하는 기념물은 우리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것이며 역사의 정의를 짓밟는 것입니다. 반대 측은 나쁜 역사도 역사라며 동상 철거와 5.18 정신 계승을 등식으로 생각하는 정치나 진영 논리가 앞서서는 안 된다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전직 대통령 흔적 지우기라는 극히 정치적 의도에서 제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인용하는 것은 도민의 눈을 가리는 불순한 의도라고 의심되는 것입니다. 2시간여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이번에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현재 법적 철거 근거가 될 조례안 심사가 충북도의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 충북도의회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 해법과 절충안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노년층의 지지가 이번엔 상당 부분 바이든 후보 쪽으로 돌아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미흡한 대처가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두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은 오는 22일 밤에 열립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노년층 유권자들의 지지율 하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에서 존 바이든 후보에 뒤지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65세 이상 유권자들로부터 얻은 지지율이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보다 7%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거꾸로 바이든 후보의 10%포인트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4년 이래 4차례 대선에서 고령층 유권자가 모두 공화당 지지로 쏠렸던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년층 지지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격전지가 대부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주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노년층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메인주의 경우 바이든 후보가 평균 15%포인트 차로 앞섰는데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12%포인트가 민주당 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승리한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주도 지난 대선 때와 비교해 약 8%포인트가 민주당 후보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령 유권자가 등을 돌린 것은 코로나19의 가장 취약한 연령층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처 방식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두 후보의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는 22일 밤 9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대선 TV 토론위원회 측은 지난달 말 1차 TV 토론이 끼어들기와 상호 비방으로 사상 최악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뒤 토론 규칙 변경을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제5회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가 오는 23일부터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네, 43개국 영화 130여 편이 상영되는데 보기 드물게 단편 영화 3편이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화제 개막작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단편 영화 3편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 소개되는 캐나다 해나 테일러 감독의 7분짜리 영화 내면의 목소리는 여성 전문 등반가의 심리를 다룬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가파른 산을 힘들게 오르는 여성 등반가 제니 아베크를 통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등반가의 심리를 정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독일 프랭크 크레츠만 감독의 영화 나홀로는 일기를 쓰듯이 담백하고 서정적인 탐험을 11분 안에 녹였습니다. 탄광으로 유명했던 시골 마을이 등반가의 성지로 변한 미국 피트 모티머 감독의 조스밸리의 크라임이라는 영화입니다. 폐막 영화 말과 함께는 자연을 배경으로 도둑맞은 종말을 찾는 몽골인의 삶을 다룬 85분짜리 영화입니다. 이 외에도 아기새를 돌보는 여우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한 여우와 아기새, 개성이 강한 가족들의 여행을 통해 가족애를 그린 코미디 영화 등이 관심을 끄는 영화입니다. 코로나19로 영화제 개최 이후 처음으로 개막과 폐막식 없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동차 영화관과 온라인 상영관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기간도 예년의 배 이상 열흘 동안 열립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굿모닝 YTN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가을색은 한층 더 짙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8도로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는 등 선선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옷차림에는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 자체는 맑지만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며 안개는 차츰 걷히겠고요. 낮 동안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오후부터 공기가 차츰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9.8도, 대전은 7도, 부산은 12.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한낮 기온은 22도, 울산과 포항은 21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 중반에는 수도권과 영서, 남부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가을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로 검찰과 법무부, 국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폭로 내용의 실체가 확인되기도 전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드러내며 휘둘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라임 사태는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사실에 다가서게 될지 아니면 알맹이 없는 정쟁으로만 마무리될지 국회 현장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등교 인원 제한이 완화됩니다. 일부 지역 학교는 전교생이 등교길에 오르기도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잃었던 학생들의 일상을 되찾는데 이제 겨우 첫 발을 뗐을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조금 더 참고 방역수칙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학교 현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은 오늘부터 독감 무료 백신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접종 의료기관은 인터넷과 휴대전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마스크 쓰고 신분증 꼭 챙겨야 합니다.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